지난주 토요일 동대구역에서 지금 경찰 추산은 뭐 5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5만 2천 명. 5만 2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본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매일신문에서는 집계는 15만 명에서 16만 명이라고 하고요. 경찰 추산은 5만 2천 명. 네. AI로 항공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나오는 것도 더 정확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는 15만 명으로 나왔죠. 네, 그렇게 나오고요. 네. 체감은 뭐 더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건 그렇죠. 체감이니까. 네, 그리고 뭐 실시간 동영상으로 보는 사람만 하더라도 그때 그 200만이 됐더라고요. 매일신문 그 뒤로. 보니까 접속이 안 되던데요. 네, 그 매일신문이 아마 제일 조회 많이 기록해서 200만. 그건 쉽지 않거든요. 접속이 안 하루 만에 되던데요. 200. 예, 진짜 전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이 많은지를 실감할 수 있었죠. 네. 근데 분위기든 네. 뭐 다 느낄 수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연단에 올라가셨을 때 분위기 어떠셨습니까? 느낌이? 국민들이 얼마나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바라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영상으로 보는 거랑 현장에서 또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그 뭐 BTS 콘서트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날은 야, 국민들이 여기가 이렇게 뜨거울까? 아마 이번 주말에 이제 또 광주지 않습니까? 광주죠. 네, 지난주에 부산 갔을 때 부산역에서도 역대급으로 모였다 그랬거든요. 이만큼 많이 모인 적 없었다 하고 이번에 동대구역에 이틀 전에 모였던 때도 2002 월드컵을 보는 장면이 같았다 했습니다. 이만큼 모인 게 없었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아마 이번 주말에 있어 광주도 저는 똑같을 거라 예상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국민들이 억눌려 있다가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 편향된 보도만 보다가 진실을 알려줄게 해서 그 열망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르도로만 무너진다. 그래서 자유민주를 지켰다는 국민들의 애국심 열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집회 인원도 어느 정도냐면은 그 국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TV에 방송할 때는 되게 교묘하게 있잖아요. 숫자 막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눈속임을 하거든요. 정확한 경찰 통계 추산만 가지고 지난 주말에 탄핵 반대 집회 대구만 하더라도 경찰 추산 5만 명. 근데 이제 경복궁 앞에서 탄핵 찬성 그가 5천 명이었어요. 5천 명 정도 됐죠. 네, 그러니까 네. 10배가 더 많은 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광화문에도 경찰 추산 3만 5천 명이었거든요. 네네. 그럼 거의 뭐 18배. 거의 20배 정도 된다고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네. 탄핵 반대 지금 현재 여론이 나오는 거랑 실제로 다르다고.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탄핵 반대에 대한 열정이 훨씬 더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데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곧 60% 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때문입니다. 부산 집회는 제가 직접 갔었고 네. 부산 집회는 비가 엄청 왔었는데 불구하고 부산도 오셨었어요? 네. 부산 집회도 갔었는데 그때는 비가 엄청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그때 놀랐죠. 그 비 오는 속에서도 이제 그만큼 많이 올 줄 몰랐어요. 대구는 굉장히 추웠었어요. 또. 진짜 네. 위에 티 하나 입고 했거든요. 근데 하얀색 티를 입고 있었는데 진짜. 근데 왜냐하면은 원래 그 이렇게 패딩 입고 하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막상 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밑에서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있잖아요. 와, 저기서 제가 도저히 있잖아요. 그래, 기꺼이 나도 같이 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근데 너무 추웠어요. 제가 어릴 때 가난할 때 그 시골에서 있잖아요. 못 먹고 막 헐벗고 할 때 그때 이후로 이만큼 떨어본 적 처음 같았어요. 부산에서는 비가 와가지고 원고를 이렇게 못 넘기시더니 네. 대구에서는 너무 추워가지고 또 단상이 높으니까 손이 바람까지 얼어서 불어가지고 손이 얼어서 네. 원고를 넘기기가 힘들어하시던데.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본부석에 들어갔는데 몸이 안 움직여가지고 와 그때 진짜 좀 고생. 다음에는 저 이번 광주 집회 때는 따뜻한 옷 입고 내복 입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메시지는 네. 감명하셨습니다. 감명했어요. 주말이 지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게 네. 사전에 예고하셨던 네, 맞습니다. 메시지였고 네. 또 어제 그제의 또 현장에서의 메시지는 네. 또 아주 감명하셨습니다. 대통령 복귀 네. 메시지였는데요. 자,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나도 공감하는 거죠. 처음에 비상계엄은 저도 마찬가지로 반대했었지만 그 뒤로 뭐 29차례 탄핵이라든가 또 야당에서 주도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공수처라든가 서부지부의 수사 과정 속에서 이제 드러나잖아요. 꼼수라든가 상식과 공정을 깨버리는 그 속에서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던지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비상계엄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알고 보니까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으로 충분히 납득이 된다. 왜냐하면 뭐 국회의원들을 뭐 이제 헌정 중단시켰다 했지만 실제로 2시간 만에 다 뭐 야당 요구대로 조절 의결했고 야당 요구 6시간 만에 다 해제됐고 실제로 부상당하거나 아무도 그런 게 없잖아요. 실제로 또 군인들 마찬가지로 뭐 다친 사람 없고 시민 다친 사람 없고 그래서 저는 내란이라 주장하는 민주당 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으로서의 행사로서 비상기업이라는 훨씬 더 저는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뒤로 미뤄서 말씀을 드리고 전 또 굉장히 또 재미있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좀 감동적이었던 내용 중에 하나 있는데 연설 말미쯤에 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드님이 강사님은 모르셨는데 전환길 선생님은 모르셨는데 아드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광화문 집회에 먼저 나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었다. 그 얘기를 거기서 소개를 하셨어요. 저는
원래 주말마다 얘가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 했거든요. 예. 계속 사라졌거든요. 친구 만나러 가지고 그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광화문 집회에 갔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언제 알게 됐느냐 하면은 서부지법 사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난입하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뉴스 막 나오고 할 때 그때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실은 근처에 자기 있었다고. 네. 물론 이제 난입하고 이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네. 그래? 네 언제부터 나갔냐? 이러니까 전에부터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보다 훨씬 앞에서부터 광화문 나갔던 거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요즘 2030이 집회의 중심이 되고 지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끌게 된 게 사실은 2030 세대들이고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민들에 의해서 계몽령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 선두주자가 저희 아들이 2030 세대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저는 한참 뒤에 나갔잖아요. 1월 25일부터 나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먼저 나가신 거네요. 네. 그 자리 그 얘기를 대구 집회에서 말씀을 하셨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또 보니까 그 아드님과 따님도 네. 같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였더라고요. 아내랑 딸이랑 아들 다 그날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셨죠. 대구 집회에서.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네. 공개적으로 사모님께 자 여보 나 좀 봐달라. 네. 그리고 용서해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못 네? 받았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영상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직접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통해서 나를 또 이제 또 이렇게 용서달라 하네라고 하더라고 집에 와가지고 뭐냐 하면은 제가 원래 정해진 게 원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세이브 코리아 쪽에서 제가 가서 이제 또 집회 가잖아요. 네. 그 세이브 코리아 짜여진 게 원래 여의도, 부산, 그다음에 대구, 광주, 대전, 서울. 네. 그리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3월 그래서 1일까지. 네, 3월 1일까지. 그게 원래 약속이었고, 그다음에 방송 활동은 오늘 다 이제 내일 모레까지 끝입니다. 네. 더 이상 원래 또 그래서 이제 또 잘 모르는 분들은 전환길이가 이제 또 뭐 협박 받아서 이제 그 쫄아가지고 안 나오는가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약속이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대통령 이제 그 탄핵 기각시키고 직무 복귀시키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세이브 코리아도 그때까지예요. 원래 목표가 세이브 코리아도. 세이브 코리아가. 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인데 다만 이제 상황을 보고 나니 그 뒤로 혹시는 왜냐하면 제가 2030에 약속을 또 했지 않습니까? 내 너희들하고 끝까지 같이 가줄게. 올바른 소리 내고 나는 절대 거짓말 같은 거 안 한다. 너희들 알지 않냐?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있잖아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절대 안 된다니까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하니까 집에 와서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근데 제 생각에도 3월 1일 그 뒤로는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유는 왜요? 그냥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 있잖아요. 이제 심리가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되면 60% 넘어버리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60% 넘고 나면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재판소인데 따라 국민들의 60% 이상이 대통령 복귀시켜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절대로 어떤 재판관도 그거를 만약에 국민께서 거슬리면 헌법재판은 없어져야 되죠. 헌법재판관들은 역적이죠. 왜? 민주주의의 반역자죠. 국민의 뜻을 반하는 것은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안 돼요. 헌법재판관이 뭔데? 공무원이잖아요. 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너희들이 뭔데? 예? 그래서 국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3.1절 그 집회가 되고 나면은 그때 이미 거의 뭐 국민들의 정서도 헌법재판소 절대 탄핵은 인용되면 안 된다. 대통령 복귀시킨다는 게 공감대가 다 형성됐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아마 광주가 또 한 번에 또 이제 전환점이 되겠다 생각해요. 광주 집회 얘기가 굉장히 또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요건 조금 이따가 여쭤볼게요. 여쭤볼게요. 일단은 지난주에 조금 또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뭐냐면 테러 협박에 대한 문제 또 어떤 분이 또 뭐 테러 관련된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 분이 자수를 하신 부분도 있고요. 폭탄 테러. 예, 폭탄 테러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좀 많이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혹시 또 가족에 대한 위협이 혹시 있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왜냐하면 없고요. 제가 진작부터 있잖아요. 경찰한테 이거 스마트워치 사고 다니고 경찰 신변 보호 요청했고 사설 경우 쓰기 때문에 아마 쉽게 건드리지 못할 거고 지금 만약에 저한테 저 가족한테 협박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누구한테 돌아가 있어요? 그 화살이 결국은 전환길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직무복귀를 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환길에게나 가족에게 유해를 가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탄핵 찬성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사주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이 나면 이거는 뭐 전 국민들이 거꾸로 완전히 이제 저놈들은 정말로 악의 집단이다라고 규정하겠죠. 뭐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협박이나 이런 거는. 네. 혹시 지금 학원이나 강의와 관련된 불이익이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회사 측하고는 계속해서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부담이 되잖아요. 강사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는 정치인 표현 안 했잖아요. 당연히.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민감해지죠. 처음에는 저는 설득을 두 군데 해야 되거든요. 수험생이 제일 먼저잖아요. 제 네, 보게. 그 수험들한테 처음에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가지고 일기를 4번 쓰면서 처음에는 막 반발하고 선생님 왜 이러냐. 왜냐 정치에 대한 가치가 다르잖아요. 존중돼야 되고. 그래서 좀 반발 있었지만은 그 뒤로 4번의 일기를 연속 써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쓰면서 수험들 알았어요. 이제는 전환희 쌤이 왜 욕먹으면서 저러지? 뭐 정치할 이런 것도 아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 2030 세대들을 위해서 대신에
희생해주고 있구나. 목소리 내주고 그러면은 정치적인 성향이 좀 다르더라도 이제는 약간 이렇게 지켜봐주는 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카페에 보면 네이버 카페에 반발이 줄어들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수험생이 제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 왜냐면 저는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거는 비상기업도 결국은 정당했고 대통령이 통치권이었고 내란도 무죄가 될 것이고 탄핵기가 될 것이다. 이것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요. 원래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이긴다고 확신하는 거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수험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있는 그대로. 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줄 거라 생각했고 그 단계까지 왔고요. 두 번째는 또 제가 노래 수업도 정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회사를 설득해야 되는데 회사의 설득이라기보다는 회사하고 계약 관계지 않습니까? 계약 관계인데 사실은 뭐 또 어떤 언론 또 저를 또 비난하는 쪽에서 지난길이 이제 공무원 수험생 줄어들어 가지고 돈벌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왔다 이러더라고요. 저 사실은 구체적인 것은 이제 그 계약 관계는 오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비밀 유지의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미 지난 12월 말에 그건 이미 제가 오픈했습니다. 12월 말에 우리 회사 직원들도 저랑 관련 있잖아요. 왜냐면 매출 1등 올린 사람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회사 전체에 미치잖아요. 직원들도. 타격이죠. 그래서 그때 이미 제가 오픈했어요. 이미 제 소속사가 이제 넥스트 스타디인데 그쪽에 메가스타디 아니거든요. 그쪽 회사에서 장기 계약을 했어요. 이미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그래요? 재계약해서 제가 그래도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처럼 우리 뭐 연예인이나 또는 우리 그 강사도 스타 강사들은 몸값이 또 매출에 의해서 또 타 사이트나 타 경쟁사로 가버리면은 타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몸값을 보장해줘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매출 올린 만큼의 그 맞춰가 몸값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벌거나 그렇지 않고 이미 충분히 보장받고, 예, 그래서 재계약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지금 제가 3일째까지만 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 뒤로는 이제 또 뭐 저는 강의에 집중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도 제 또 그걸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예. 그래서 보면 네. 강연을 아니 그 집회에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네. 보면 청중들이 그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항상 보면 전환길 외치면 항상 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 이름을 외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꼭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들으셨네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요, 그거는 별개로 저는 살아오면서 언제나 학생 가르쳐 왔잖아요. 26년 언제나 저보다 제가 인생 시점이 있거든요. 유튜브 가면요. 지난길에 그 9번째가 고객을 대한 태도예요.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거는 모든 교사나 강사들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야 되거든요. 이거는 비단 강의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하시던 또는 직장생활 하더라도 자기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사랑으로 대하고 나보다는 언제나 상대방을 더 높이 존중해주라는 기본적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지금 집회에 가는 것도 그렇고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마찬가지로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마찬가지로 뭐 불교 믿는 사람들도 부처님보다 본인이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언제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저는 머슴이고 그냥 그냥 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모임 똑같은 연장선이에요. 제가 수험생 하듯이 지금 그 집회 가서도 그 한 분 한 분들은 얼굴 한 번 못 내비치고 진짜 내가 누군지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은 스스로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주권까지 국민들이 참여하잖아요. 수십만 명들이. 그분들이 위대하죠.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얼굴도 내밀잖아요. 강연도 하잖아요. 이렇게 연사로 나서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존중받았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 굳이 전환기를 내세워.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 제가 어떤 분은 제가 표현이 되게 억세니까 제가 잘난 척하고 저는요. 진짜 제가 잘난 척하고 막 내가 내 이런 사람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기 참여하는 분들 그 집회 오시는 분들이 우선이고 전환기 뭐라고요. 저는 뭐 그게 기본적인 삶의 어떤 뭐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그 기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봐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보면 그 당시에 비포장 도래 마을에 있잖아요. 막 바깥에 서울 가서 출세해가지고 이제 마을 올 때 막 좋은 자동차 타고 와서 막 이렇게 경로당 앞에 마을 회관 앞에 와서 막 어기고 이런 걸 볼 때 제가 어릴 때 어떤 느낌 들었냐면 나는 다음에 성공하더라도 절대 저런 사람은 되지 말자. 너무 꼴부리기였어요. 언제나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 원래 그 소르티라는 게 있죠. 권위. 소르티라는 게 지도자 가져야 될 마인드이기도 한데요. 언제나 야 마 뭐야 이거는 권위가 아니고 독종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상대방이 저를 존중해. 그게 어소리티예요. 이거는 가정의 가장이든 직장에서 리더든 정치 지도자는 언제나 가져야 될 마인드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뭐 뿅 갔다 해야 되나? 정말 마음에 든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제가 나서게 된 이유가 그 공수처에서 3천여 명 경찰 풀어가지고 잡아라 할 때 대통령 끌어내라 할 때 그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리더십의 기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은 그 탄핵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우리 국민이고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그다음에 경호처도 우리 국민이니까 어느 한 사람도 타치할 수 없다. 내가 끌려가 있다 했거든요. 저는 그때 전환길이 그동안 26년간 가르쳐왔던 학생들 널리 왔던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언제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게 그 어떤 지도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도자 노블레스지 않습니까? 귀족 옛날에 치면은 거기에 대한 도덕적 의무
언제나 내 백성, 내 구성원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바로 가장 기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저는 강사지만 아까 말씀 시골에서도 이미 그렇게 겪어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반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시골 가더라도 제가 고향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우와 지나기로 했다 해도 저는 그런 자체에 대해서 탁설을 듣고 싫어요. 언제나 제가 낮아지는 게 좋죠. 자, 이제 좀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일단은 고발을 좀 2번을 당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알려진 것만. 일단은 선관위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를 비판했더니 민주당에서 지금 고발을 좀 했고요. 그런 다음에 민주당을 좀 비판했더니 민주당과 관련된 좀 고발을 많이 하는 뭐 단체가 하나 있어요. 사세연인가 뭐 이런 데서 내란 선동이라고 해서 저기 선생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자, 입장이 어떠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지지율 자꾸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반대로 지지율 자꾸 올라가니까 다급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사람이 다급해지면은 자꾸 거짓말해야 되고 자꾸 뭐 숨겨야 되고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게 돼요. 지금 민주당이 정확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은 전환길이 내란을 선동했다. 아니 지금 내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 제 뒤에 뭐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까? 훌륭히 그런 거 없잖아요. 내란선은 말도 안 되지만 내란선으로 또 집은 이제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국민들 51%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51%가 전부 다 극우몰이 하잖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복자를 하면은 극우라고 계속 극우라고 몰이하고 그다음에 내란 동조 내란 선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51% 내란이라 모으는 그 사람이 도대체 뭔데 그 당은?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들도 등 돌리게 되는 거야. 이러다가는 민주당에 추락하는 날개가 없어. 제가 보니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아니 이럴 때는 고발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정치를 그래 하면 안 되지. 스스로 돌아봐야죠. 우리가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자꾸 지지율 낮아지지? 대통령 탄핵 소추 중에 탄핵 지금 심판 과정에 있잖아요. 네.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자꾸 올라가. 야당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생각하고 민주당 지지율 자꾸 내려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그래야만이 반성을 해야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이 있거든요. 근데 반성을 안 해. 끝까지 자기 잘났다 그래. 자꾸 뭐 상대방한테 좀 화내. 이러면은 민주당은 결국은 국민들은 완전히 지지율 진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게 민주당 하는 얘기 같아. 저는.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사세연이라 했습니까? 네. 저도 알아. 시민단체에 대해서 좀 국민들한테 알아야 돼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연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단체에서 전환기를 고발했어요. 내란 선동을 내란으로. 예. 그 단체가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우리도 앞으로 이것도 감시해야 돼요. 국민들이 뭘 감시하는 거면 뭐 어떤 심심하면 시민단체 그 시민단체 중에서 시민은 없는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시민이 없는 단체다. 시민 없는 시민을 외면한 시민단체죠. 그런 단체는 이 단체도 뭔지 아세요? 주로 하는 일이 윤석열 대통령 고발을 전문으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하니까 전환기를 고발하는 거죠. 이거 진정한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시민단체에 대해 시민도 없는 단체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민들은 이것도 계몽령이죠. 이 지나고 나면 시민단체에 대해 한번 이렇게 알곡과 그다음 가라지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곡과 가라지요? 네. 알곡과 가라지. 네. 거짓 시민단체 너무 많습니다. 특정 뭐 정치 편향되고 그 단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고발해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을 협박하는 그런 못된 단체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 시민단체. 지금 부산 대구를 지나서 이제 가장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가 광주입니다. 광주. 네. 다음 주가 광주 지금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강기정 광주시장이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동조, 내란 선동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해 왔는데 절대로 광장 사용을 불허하겠다고 광주시장이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난 6일 날. 근데 자 광주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우연히 무슨 방송을 하나 봤는데 서용주라고 민주당 부대변인을 했던 그 민주당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광주 5.18 정신을 훼손하는 몰상식한 일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광주를 방문하고 그 집회를 하겠다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고 이걸 비판하면서 선생님이 가시는 광주에 방문하는 것은 테러다. 역사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 광주 시민을 조롱하는 것이면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에서 유가족이 단식을 하는데 일베들이 먹방을 하는 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아니 이렇게 비판을 좀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입장이 어떠신가요? 금방 세월호 이야기 나왔나요? 네. 그런 거는 서영주라 했나요? 네. 그 민주당의 대변인인가 그렇죠? 부대변인인가 했던 사람. 서영주 의원님 말 함부로 부대변인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민주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 부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세월호 이야기 또 꺼내오면 안 되죠. 이게 제가 광주 가는 게 세월호하고 뭔 상관이죠? 세월호 그 희생된 학생들 생각하면은 이런 걸 다시 거론하면 안 돼요. 그 가족들이 아직도 지금 상처가 남으니까 평생 트라우마 될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고. 당신 진짜로 이러면 안 돼. 어떻게 세월호 이야기를 또 꺼내오냐고. 이게 내가 광주 가는 거랑 뭔 상관이냐고. 이수영주 이 사람이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 2번 죽이는 거야. 뭘 이럴 때 꺼내오냐고. 지금 전환길 광주 가는 거랑 세월호하고 뭔 상관이냐고.
함부로 진짜 이러면 또 화가 막 날라 그래요. 눈물 날라잖아. 그 세월호 희생자들은 상처가 아무로 가는데 뭐 이런 걸 왜 갑자기 세월호에 예를 드는데 진짜 참 못났어. 진짜 민주당 하는 짓거리들 보면 요즘 아까 전환길 고발 했잖아요. 더불어 고발당이다 했잖아. 더불어민주당 민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카카오톡 검열하고 여론조 협박하고 답변해 보라고. 더불어민주당 민주가 어디냐고. 더불어 독재당이고 더불어 고발당이지. 지금 뭐 부대변인 서영주 제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은 야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지. 대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세월호 이야기를 왜 꺼내오냐고. 더불어 또 한번 물어볼까. 아까 뭐 5.18 정신 훼손? 네. 그럼 답변에 5.18 정신이 뭔데? 뭐 전환길 보고 역사를 뭐 이렇게 가르쳐 되냐고? 제가 26년간 역사 가르치면서 200만 명 이상 제자를 길러왔는데 한 번도 저는 역사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그 당시 중간에 26년 동안 가르치는 중에 어떤 단체에서는 또 5.18 폭동이다 막 이럴 때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제가 제 영상 유튜브 있습니다. 5.18에 대해서 전환이 어떻게 변했는지 작년에도 있는 영상 올라가 있어. 한번 직접 모니터해 보라고.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5.18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이런 놈들이 있으면은 역사 왜곡이라고. 그런 역사 왜곡은 일본 전에 아베 전 총리하고 똑같다고. 5.18은 전두환 독재에 맞섰어. 광주 시민들이 희생하고 민주화를 요구했던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폭도 이러면 안 된다고. 엄연하게 역사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 그때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 지금 민주화가 앞당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망월동도 이런 번 갔어요. 네. 언제나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잊지 않겠다.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숭고한 정신 잊지 않겠다라고 늘 이야기했는데 이게 진정한 5.18 정신 아닌가요? 네. 그리고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이 이제 개정된다면 5.18의 정신도 저는 헌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전두환은 손자가 말했어. 학살자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역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말 하고 싶어요. 이런 걸 자꾸 그 가지고 정치로 이용하지도 말고 저는 역사 강사 아닙니까? 네. 양심의 거기서 강의 왔는데 뭐라고요? 역사 강의 할 수 있냐고? 당신이 역사 강의 해봤어? 내 말고 역사를 알아? 어디서 감히 말이야? 이 막말을 하는 거야. 내 가르친 제자들에 대한 이 모든 걸 훼손하는 거잖아. 5.18 정신? 이게 그럼 강기정 시장이라 했나요? 네. 강기정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전환길이 오라가라. 그러면 대구에는 그 극좌파애들 강의하면은 그 집회하면은 오지 말라고 대구 시장이 뭐라 해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이 뭔데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 집회의 자유가 있는 거고. 아니 전환길이든 누구든 간에 광주 와서 집회는 민주주의잖아요. 네? 그럼 합법적이고 폭력도 아니라 평화 집회를 여는데 그거를 광주시장이 나서가지고 오라가라 말할 수 있습니까? 뭐 거구 전환길이가 거구라고요? 전 노사모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신이 강조했던 동서통합 그리고 노무현 정신이 강조했던 한미 FTA 체결 미국 이라크 자유통일부대 파병 어떻게 한미 동맹 강화하고자 했고 그 동서통합 강조했던 노사모 정신 저는 노무현을 사모하는 모임이 출신인데 그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사모 출신 전환길을 거구라고? 그건 네 생각이잖아. 역사 왜곡이잖아. 그럼 거구라고? 저는 정말로 전환길 같이 역사 중립적인 사람을 극우라고 모르는 사람 그 본인 스스로 극좌빨이라고 자백하는 거라고 봐요. 판단은 국민이 해주실 겁니다. 누가 더 옳은지를. 과연 자기가 시장으로서 야 이 집회 오지 마. 아니 지가 독재잖아요. 이건 더불어 독재당 연장선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같은 나라 아니에요? 니는 이 지역에 오지 마. 너는 이 지역에 오지 마. 아니 이거는 가게 열어놓고 제가 커피집 하는데 손님 빨간 옷 입은 손님 오지 마. 이거 똑같은 거잖아. 네. 말이 돼요 고객에 대해서? 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뜨리는 건 이거는 망언이라 생각해요. 광주시장님한테.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2030 세대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우리 나이 들어가지고 뭐 하는 짓이고 이거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다시 또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넘겨주려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제발. 이제는 광주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희생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언제나 우파든 좌파든 간에 광주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분들 덕분에 저는 그래서 망월동도 여러 번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전환길이 오라 가라 말 아니 그러고 제보고 이미 제 대구 그인데도 제 이메일도 광주 와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시민들은 그럼 강기정 시장님 저보고 와달라는 그 시민들은 광주 시민이 아니에요? 다 내쫓을래요? 발상을 바꾸세요. 광주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민선으로 뽑혀졌잖아요. 광주 시민이 우선이잖아요. 봉사자가 돼야 되지. 광주 시장이 뭔데 왕이에요? 이래라 저런 마음대로 하게. 광주 시민들 노예예요? 저는 이런 근본적인 기존 정치인들 발상을 다 바꿔야 돼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지? 저는 참 답답해요. 이런 기존 정치인들 보면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또 묻고 싶어요. 노사모가 광주 가면 안 돼요? 진짜 저는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 지금 정권 많이 잡고 있잖아요. 저는 민주화 운동 60년대, 70년대, 80, 90년대 우리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 또 묻고 싶어요. 우리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했던 모습이 지금의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냐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이 희생했는데 그 당시에 노력한 결과가 됐는데 지금 민주당의 운동권 주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했는데 자기가 혼자 벼슬 다 해먹어. 그런 사람들은
벼슬 하려고 민주운동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 독재도 없어졌어. 이제는 산업화도 지나고 민주화 시대를 다 됐기 때문에 21세기형 이제는 첨단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고 2030 세대들이 그걸 이끌어주고 지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민주화된 사람들도 이제는 좀 미래를 위해서 왜냐하면은 자, 할 말이 많습니다만 뭐 시간 관계 여기까지 하죠. 정리하면은 서영주인가? 뭐 누구 이름도 좀 모르는데 네, 이 사람 서영주 전 민주당의 부대변이라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면 민주당 전체를 욕먹이는 짓이다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광주시장님 마찬가지로 저는 내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광주시장도 마찬가지로 아니 민주당 이름 출신 시장이면서 민선에서 당대에서 하면서 민의를 반영해야지 시장 자기가 뭔데 오지 마라 가라 마라 이 광주 정신 뭐 5.18 희생 정신이 위배된다고 5.18 정신이 뭔데요? 예? 거꾸로 묻고 싶어요. 5.18 정신이 뭔데? 저처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희생된 분에 대해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5.18은 폭동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다. 심지어 헌법에도 다음에 개정될 때는 4.19 혁명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네. 5.18 제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굳이 뭐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이미. 예?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망월동에 가서도 그분들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동안 제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네. 지금 저보고 광주 5.18이 어긋난다고 한 번 더 말하는 그런 거는 독재입니다. 아직까지 광주시 차원에서 토요일 집회에 대해서 집회를 불허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으신 거는 있으신가요? 이미 집회 신고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뭐 오지 마라 해가지고 집회 뭐 허락 안 한다 하는데 네. 광주시장이 독재입니까? 집회하는 것도 다 절차가 필요해요. 네, 경찰에다가 네. 집회 신고 다 해놨어요. 네. 해놨는데 광주시장이 하지 마라. 이거는 또 뭐죠 이거? 이거 지금 민주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과 상식 다 무너뜨리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집회 신고는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됐지 뭘 진행된다고요 정상으로. 근데 시장이 왜 집회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도 또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광주에 우리 민주화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살리고 공정과 상식 무너진 이 탄핵 폭주 그리고 이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다시 복귀시키고 직무 복귀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나라 살리기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공정과 상식으로 돌아가자 법치가 살아나게 하자 이런 모임에 다 오십시오. 집회 이번 주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워낙 좀 바쁘시고 강의도 계속 하시면서 또 이렇게 또 주말마다 또 집회도 나가시면서 하다 보니까 혹시 좀 계속 그 일주일에 2번씩 이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혹시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 신문에 언론이나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네. 게 있고요. 또 그리고 계속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변론이. 네, 그렇죠. 저도 가끔 봅니다. 예, 보고 계시겠지만 요즘에 계속 생중계가 좀 지연되기는 하지만 생중계가 쭉 되고 있으면서 보면 요즘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네. 탄핵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가장 트리거가 됐던 게 뭐냐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소위 메모 정치인 체포를 대통령이 네, 의의가 없는 지시했다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죠. 메모하고 지금. 네, 네. 박정근 전 특전 사령관의 네. 도끼 문 부수고 들어가서 또 끌고 나와 막 이런 거였는데 그런 내용들에 보면 조금 내용들이 진술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과연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된 그 심판들이 진행되는 게 과연 맞는가? 조금 좀 더 재판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제대로 지금 심판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민들이 또 헌법재판소 가뜩이나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치우쳐가지고 전환 길이가 을사오직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좌편향의 문영배, 이미선 그리고 정계선까지 우리법 연구에다 마은여까지 집어넣으면 4명이 지금 우리법 연구에 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정정비까지 해서 제가 을사오직이 될 거라 이야기했거든요. 가뜩이나 그런 이런 편파적이고 편향된 그 헌법재판이 구성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도 똑같아. 뭘 하는 거 똑같은 거 아세요? 이상한 원칙을 예를 들면 내란죄 수사권 없던 공수처가 수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지법에다가 체포인장 청구해야 되는데 서부지법에 갔어. 서부지법이 이순영 판사도 역시 또 우리법 연구해. 공수처장 오동훈도 또 우리법 연구해. 그런 걸 보면서 야 얘들 뭐냐 절차와 공정이 다 사라지네. 그게 그대로 지금 판박이로 헌법재판 또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탄핵은 우리가 초등학교 사회책에 나오거든요. 180일 안에 180일 6개월 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 대통령 심판을 해라. 왜냐하면 한 나라의 가장 큰 지도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심판해서 한마디로 파면시키느냐 복귀시키느냐 이 중대한 것을 매우 중대한 문제니까 180일을 기간을 준 거예요. 그 안에서 양쪽 만나가지고 양쪽에서 충분히 정인도 채택하고 증거도 제시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은 의의가 없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미 진작부터 나왔잖아요. 헌법재판 첫 번째 내란죄를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시켜 놓고는 내란죄를 빼고 지금 심판하고 있어. 네. 예? 이거부터 이미 근본적으로 기각돼야 돼요. 이거는 두 번째는 지금 뭐 다들 이것도 이제 예전부터 그냥 넘어가도 이제는 아니죠. 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럼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진짜로 보면은 심지어 대통령에 대해서도 변론할 기회를 잘 안 줘요. 뭐 며칠이더라? 뭐 며칠 안에 얼마나 저 빠듯하게 진행되느냐 하면은. 일주일에 2번씩 총 5회 지정해 놓고 강의하고 있잖아요. 하고 예? 있죠. 네. 그리고 대통령의 중대한 심의를 있잖아요. 이 심리에 관한 거를 일주일에 2번 총 5번 진행하고 그리고 원래 박근혜 때는 총 17번 했는가 그렇거든요. 17번 했죠. 그죠? 네. 지금 오늘은 이번에 주가 8번째인가 그렇거든요. 8번째입니다. 그죠? 네. 절반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종결시키려고 그래요. 이제 2번 더 남았죠. 네, 2번 더 하잖아요. 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기간도 충분히 남았잖아 아직. 네. 그걸 왜 자꾸 빨리 급하게 하려고 하느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잖아요. 그럼 또 이제 뭐 하나 딱 집어내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요. 예를 들면 좀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이렇게 탄핵 심판 기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야 참여하든지 말든지 해라고 하고 며칠 전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죠. 대통령이 직접 조금만 5분인가 뭐 좀 더 이야기가 되는데 3분 이야기가 되는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야 이거는 짜고 맞추어가면서 심판이 진행된다는 느낌이 든 정도로 그런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방어권에 대한 침해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입니다.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반 서민들이 가도 그러지면 안 되는데 야 이 대통령 심판에 관한까지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40여 임명에 관한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야 참 의의가 없는 일이 막 발생하잖아요. 왜냐하면 자 아까 이제 퍼즐에 이제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제 아까 말씀 이제 총 8명이잖아요. 현재 8명인데 그 중에서 40여 임명에서 9명 맞추려 하잖아요. 왜 그럴까? 거기다가 헌법재판소에 우리 다 알다시피 한덕수 총리도 탄핵 이제 소추에 대해 심판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무총리를 탄핵 먼저 제시해서 먼저 소추를 이제 심판 넘겼으니까 빨리 판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40명을 빨리 넣자는 거야. 네. 아니 한덕수 총리가 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이 중대한 거를 뒤로 빼고 40명을 먼저 있잖아요. 임명하자. 이 또한 문영배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왜 원칙에 자꾸 어긋나냐고. 이 공수처 투야, 서부지법 투야. 이거는 헌법재판소 엉망진창이야 지금 진행되는 것도. 이러니까 국민들이 점점 분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불리한 재판관 그리고 불합리하고 공정과 상식과 그리고 법에도 어긋나는 이 빠른 진행 방식 국민들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모르면 넘어가겠지. 알아버리는 순간 분노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머리가 뭐라 좀 심하면서 좀 바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퍼즐이 뭐냐? 이제 뭐 다 압니다. 이것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40명이 누구냐 알면 되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바로 우리법 연구에 그리고 뭐 그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출신의 핵심 멤버 아닙니까? 네, 인천에 있는 인천민주노동연맹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좋아하는 좌파 쪽의 이제 재판관이고 그렇게 되면 40명도 우리법 연구회니까 이제 9명 중에서 4명이 우리법 연구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걸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도 유리한 대로 빨리 심판을 기다리는 거다.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노선에 따라 결정해달라는 걸 기다리는 이거는 억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또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느냐면은 바로 그 문영배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이 되면은 임기가 끝나죠.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을 때 빨리 자기들 유리한 대로 심판해 주기를 기다린다고 누구나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대통령의 일국의 최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냐 마느냐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처구니 뭉터리 같은 재판관들과 너무나 절차적인 정의가 다 무시되는 이런 걸 2030들 다 안단 말이에요. TV에서는 안 그래. TV에서는 그냥 뭐 특정 편향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들 유리한 걸 딱 보도하거든. 그러니까 여론 조장하는 거죠. 그 지난길한테 보도할 때 똑같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지난길을 고발했고 지난길은 극우다. 그것만 방송하면은 국민들은 그 방송만 보고 가스라이팅에서 지난길은 극우구나. 지난길은 시민단체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구나.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레거시 미디어의 특징입니다. 그걸 이제 2030년에 깨었죠. 다 알아버렸고 저는 이 영상 지금 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TV조선? 강펀치? 이거 보면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전환길이 뭐 거짓말 할 게 뭐 있어요. 저는 뭐 있는 그대로 왜냐면 뭘 얻고자 하면 거짓말 해야 되지만 저는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초시계가 등장한 거는 좀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법조팀장도 해봤고 여러 가지 재판도 재판도 직접 봤었는데 저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대통령을 지금 파면을 하느냐 마느냐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재판, 뭐 어느 재판이 중요하지 않은 재판이 없습니다만 헌법재판소 대통령을 파면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초시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대통령의 심판을 하는 신문을 하는데 그 초시계를 제거하면서 한다는 게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저는 추측컨대 이미 우리법 연구회를 비롯해서 우리법 연구회 원래 전체 한 3,000여 명의 판사들 중에서 인원은 많게는 15% 적게는 5% 그랬잖아요. 이들이 그동안
이미 요직을 다 장악했다 그랬거든요. 다 장악해가지고 헌법재판관 안에서도 재판소 안에서도 재판연구원이라도 상당수가 이쪽에 이미 장악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그 공식적인 브리핑할 때면 언제나 문영배 했던 이야기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 네. 예?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신을 또 무너뜨리는 거야. 성관이도 그랬거든요. 성관이 지금 공보관 마찬가지로 제가 막 뭐라 했지 않습니까? 너 왜 전환길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무조건 뭐 감사 다 받았다, 국정조사 다 받았다, 거짓말 하냐고,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위에서 사람 시키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이해는 되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조직 전체의 불신을 가져오는 거야. 문영배라든가 이런 사람 때문에 조직 전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거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그 저 나왔던 이름 그 특전사령관이죠. 곽종근.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예? 지금 보면은 말이 계속 어긋나잖아요. 메모도 있던 뭐 원본도 뭐 하고 있잖아요. 홍장원 전 1차장. 그럼 홍장원 1차장하고 네. 여러분 국민들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상기업 선포됐던 게 12월 3일이잖아요. 네. 이틀 뒤 그러니까 다음 날 12월 6일인가요? 그날 네. 이 특전사령관 곽종근하고 그다음에 국정 1차장이죠. 네. 그 홍장원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야당 국회의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운영하는 김병주 TV에 출연했던 거야. 야 저는 홍장원은 아니고 네. 곽종근이 그쪽 갔었죠. 예. 그리고 알고 보니까 홍장원이 이게 다 같은 건 앞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장원하고 박선원 전 의원하고가 같이 국정원에 근무했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박선원, 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하고 김병주 의원하고 저 상하 관계죠. 예전에 그렇죠. 김병주 의원이 사령관 시절에 네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참모로 네, 같이 맞아요. 근무를 했었죠. 그러니까 아니 자 보세요. 탄핵을 시키고자 하는 쪽이 민주당이잖아요. 지금요. 대통령 탄핵시켜야 되는 쪽이 김병주를 비롯한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예. 그쪽에 지금 그 계엄에 관련해 있는 특전사령관 곽종근이 그쪽에 출연해가지고 말을 막 했는 거야. 네. 그 뒤로 지금 그때 말했는 거랑 실제로 비상계엄 있었던 일이랑 네. 메모 있는 거랑 또 그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시 지금 심리 중에서 증언하는 거랑 계속 달라지잖아요. 많이 좀 그러니까 많이 왜 그럴까 틀려지고 국민들은 이제 있죠. 불신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 뭔가 속이고 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하고 거짓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누가 이겨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말이 안 맞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계속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도 나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초시계가 등장을 했는데 수능 보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심판을 하고 대통령 탄핵을 위한 심판을 변론을 하는데 초시계를 쓴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는 그러고 그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 있잖아요. 제 친구가 특전사 나왔거든요. 네. 야, 내 진짜 이름 보면서 좀 부끄럽더라 솔직히요. 왜냐면 저는 육군 병장 출신이지만은 네. 명령이 떨어지면 딱 그 명령 야 징계 앞으로 가면 전쟁 나면은 그냥 징계 앞으로 하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 정 명령 불복종이잖아. 그게 기본적인 군인 정신이라 배웠거든요. 그런데 야 이번 참 그 비상계엄 과정에서 진짜로 또 알곡과 가라지들이 다 드러나던데요. 그 스리스타까지 달고 말이야. 어떻게 참 어처구니 없고 제가 이번에 제대로 된 군인 한 명 찾았어요. 그 수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딱 보면서 이분이 진짜 국방부 장관 해야 되고 다음에 합참 또는 뭐 제일 높은 사람 뭐죠 육참 총장인가 뭐 이런 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군인 정신이 투철하잖아요. 나는 대통령한테 그런 저 받은 거 없고 국방부 장관이 내보고 국회에 가라 해서 갔다. 왜? 그건 당연한 계급 그 명령을 내리니까 지금 따르는 거잖아요. 명예 따르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 얼마나 떳떳해 이런데 헌법처에서 증언할 때 그 지난주였죠. 저는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상식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대단하다는 게 이미 얼마나 세상이 많은 옳지 못한 사람이 비상계엄에 많이 등장했는지 반증이죠. 참.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탄핵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네.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에 대한 그 부분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국회에서 보면 국회 법사위로 탄핵에 대한 얘기도 쭉 나왔었는데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네. 사상 초유로 여러 가지 사람 탄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탄핵 청문회라는 거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청문회를 많이 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 그 권한 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문영배는 13만 명을 넘었고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도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근데 법상 5만 명을 넘어서면 청문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열지 않을 거예요. 열지 않을 텐데. 않겠죠. 근데 벌써 요렇게 5만 명씩 넘었다는 거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헌재 재판관에 대한 국민들의 뭐 일부이긴 하지만 네. 뭐 대다수는 뭐 전원은 아니니까요. 그만큼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 집회에 나와 보시면 네.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그 불신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죠. 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국민 여러분께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 판사를 탄핵시킬 수가 있거든요. 판사 탄핵시키는 방법이 뭐냐? 국회에서 이제 3분의 1 이제 발의해가지고 재적 의원의 과반수를
이제 통과하면은 그렇죠. 탄핵을 소추할 수 있거든요. 또 그다음 그것처럼 국회의원이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직접 불의한 또는 옳지 못한 헌법재판관이나 판사들을 탄핵시키는 방법이 국회 홈페이지 가서 청원하면 돼요. 청원을 하거든요. 청원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30일 안에 5만 명, 30일 안에 5만 명이 자 예를 들면 문형배 이제 헌법재판관은 이래서 편향된 재판하니까 탄핵시켜 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그래서 금방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게 문형배가 이미 10만 명 넘었죠. 탄핵시켜 달라는 게. 그다음에 이미선하고 그다음 정계선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10만 명 다 돼가요. 저도 이미 그 요청했습니다. 아주 쉬워요. 국회 그 홈페이지 가서 청원 가서 클릭해서 이제 로그인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정확히 실명을 해야 되니까 로그인 해가지고 간단해요. 한 2, 3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실명 인정하고 그 가면 다 떠요. 그 나는 이미선 이제 예를 들면 탄핵하고 싶다. 정계선 탄핵 그 동의만 하면 돼요. 그래서 30일 안에 5만 명이 넘으면 그 헌법재판관이나 판사들은 국회에서 결국은 저걸 거쳐야 돼요. 그 법사위라 하죠. 법사위원회 법사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전 논의를 해요. 거치어서 본회의에 만약에 있잖아요. 가면은 재적 의원 과반 넘으면 탄핵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겠죠. 아마도 그렇더라도 상징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국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고 구체적으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돼 있다고 이해 충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들 우리 이제 국회에서 실제로 그 탄핵 올라오면 본인들도 알겠죠. 당연히 알겠죠. 나를 탄핵시키려고 하네. 그럼 정신 차리게 만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짜 무관심하면 안 되고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죠. 정치에 대해서. 이번에 정치 무너진가 국가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국회든 간에 끊임없이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좀 귀찮더라도 우리 국회 홈페이지 가서 직접 청원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함부로 국민을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국민은 두려워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거꾸로 돼가지고 위에서 군림말락하는 모습이 지금 다 나오잖아요. 국민들은 전부 다 헌법재판관들 불신하고 있는데 눈 깜짝 안 하고 지금 하고잖아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 이렇게 목소리도 내고 있고 언론에서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 번 더 제가 지난 주말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좀 무서운 표현이 썼죠. 헌법재판소의 불리한 재판관 5명을 제가 제2의 을사오직이라 했는데 과연 이게 민주당에서는 지난길이 왜 헌법재판소를 흔드냐, 왜 불신 초래하냐, 내가 흔드는 건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누가 먼저인지를 우리 알고 국민을 속이고 하자 이 말이잖아. 그만. 그렇죠. 저는 알리고 가자 이 뜻이에요. 네. 판단은 국민이 하실 건데 첫 번째 아시다시피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 사람이 지금 최악입니다. 지금 제일 청원도 많이 올라왔죠. 이미 10만 명 넘었는데요. 문형배 재판관은 본인 스스로 좌파 진보적인 우리법 연구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고 밝혔어요. 그 말은 본인은 가장 극좌파라는 뜻이고 두 번째 이 사람이 페이스북 팔로우한 사람이 김어준 그다음 이미 이재명 이래요. 그리고 국민들이 야 너 문제 있다 하니까 계정을 삭제해버렸어요. 이 말은 증거인멸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 지금 많이 청원 올라온 사람이 이민선이죠. 이민선은 여러 가지 주식이나 문제가 많지만 하나만 지적할게요. 자기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상희 변호사가 바로 대통령 퇴진 위원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이건 이해충돌이죠. 여동생 친동생이 대통령 탄핵이라는데 본인이 나는 공장에 하겠다. 이건 유치원생도 믿어주지 않을 그렇죠. 겁니다. 그다음 정계선 여기 다 세 번째 전부 다 우리법 연구입니다. 정계선 남편이 바로 황필규 변호사입니다. 황필규 변호사 뭐인지 아시죠?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했는 사람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은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하는데 아내가 된 사람이 공장 재판하겠다고? 이거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고 이래도 불구하고 만약에 재판 회피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해 충돌이잖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개 돼지로 본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뻔히 보고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한다는 것은 그들은 이미 국민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저것들 짜여진 대로 헌법과 법률 무시하고 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정계선이나 또는 이정미 이런 재판관들은 자기 여동생이 그리고 자기 남편이 이해 충돌이 있으면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염치가 있으면 재판 회피 신청하는 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치가 없고 제가 이야기한 염치가 없는 사람 파렴치 그래서 저는 이 3명 그다음 국적 대한민국 주적이 어디냐 하니까 북한이라 말하지 못하는 정정미 이 4명이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틀 근무했는데 탄핵 인용했는 사람 장본인 이 4명이 거기다가 임명되고자 하는 마은여까지 우리법 연구에 임명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 임명되면 이제 퍼즐이 다 맞춰져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대통령 법에 대해서 필요 없어. 비상계엄이 적법했냐 아니냐 내란 적법했냐 아무 필요 없고 그냥 자기들 뜻대로 탄핵을 시켰다는 인용하겠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5명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거 심판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쏘고자 대통령을 이들이 지금 감히 탄핵시킨다고? 어느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저는 그래서 이 5명이 만약 탄핵 인용한다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지금 임명하자 40년까지 제2의 을사오적이 될 겁니다. 왜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인이야. 국민의 뜻에 반해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헌법재판의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히 저는 역사의 반역자, 민주주의의 반역자라고 저는 규정하는 겁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이미선, 정계선, 문영배, 그다음 마은혁, 그다음에 정재미가 반박해 보라고. 내가 지금 있는 말 거짓말 한 거 있냐고. 다 거짓말했으면 전환기를 고발하라고, 고소하라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자, 선생님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문영배 소장에 대한 것은 15만 명이 지금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은 9만 4천 명,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은 8만 5천 명이 현재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금 전에 국회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론은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민 소환제.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의원들 말 안 들으면 국민들이 불러가지고 너 내려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하자고 하는데 누가 1호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좀 정치 이래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님 진짜 누가 1호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저는 말 안 할랍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왜냐면 딱 집어서 저는 뭐 이렇게 하기 왜냐하면은 백대에 드러난 아까 이제 헌법재판관 5명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걸 제가 또 말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알 것 같고요. 두 번째, 뭐 이런 거 한다 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 신뢰를 못해요. 왜 신뢰 못하는지 아세요? 정치라는 것은 진짜 제가 원래 오늘 좀 기분 좋게 방송하려고 했는데 기분 좋으신데요? 아니 헌법재판관들 생각만 하도 화가 나는 거야 이거. 왜냐하면은 이들이 그동안 헌법재판관으로 해왔을 수많은 편향된 판결을 해왔음으로 해서 패소했던 사람들 생각하면은 얼마나 모르는 상태에서 왜 이런 판결 났지 해서 억울해서 참 생각하면은 분노가 너무 화가 나요. 이런 사람들 뭐냐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 돼 있냐고. 이걸 임명했는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추천했는 사람들. 진짜 엉망진창. 아이고 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제가 가르친 우리 국민들 다 속았다. 5,300만 국민이 다 속았던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렇게 엉터리 재판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일반 재판이었으면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일반 재판이었으면 사실 회피하고 기피를 해야 될 사안들이죠. 사실 보통 법조계에서는 당연하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이거는 회피나 기피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법조계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좀 비판할 만한 사안이라는 게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 말 꺼냈잖아요.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뭐 예를 들면 정치 전문가나 또는 뭐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는 그냥 일반 국민 상식전에서 있잖아요. 제가 54년간 살아온 바로는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당의 정책은 이렇습니다 해서 선명하게 보이고 국민들로부터 이제 판단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실컷 이렇게 좌회전하다 좌클릭 냈다가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이 사람 도대체 뭐지? 그거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뭐랄까 신뢰를 무너뜨린 거라고 봐요.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러다 어떻게 최근에 뭐 이렇게 반도체도 그렇고요. 52시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다가 또 다시 주워 담습니다. 그래 국민들한테 어떻게 되냐면 기존 이제 또 이제 문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언론을 또 이제 민주당이 나팔수가 돼가지고 그대로 보도해줘요. 또 비판하면은 너가 나쁘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저는 이 속에서 국민들이 이번에 다 깨어났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속안 넘어가면 안 돼요. 정책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도 맨날 바꾸고. 야 진짜 그냥 있었던 일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자 나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내가 범죄지면 잡혀가겠다 했잖아요. 그놓고 막상 자기가 걸리니까 싹 바꿔가지고 불체포 나는 체포 안 될래. 아니 그리고 또 남들은 재판 빨리 하라 그러고 본인이 재판 계속 늦추고 아니 이거 누가 신뢰하겠어요? 편지도 썼어요 편지. 야 저는 그럼 또 지난번에 얼마 전 아닙니까? 뭐 지난주 토요일에는 뭐 그 개딸들인가? 그들 보고 뭐 그 집회 나오라고 독촉했다 하대요. 맞아요. 원래 본인은 12월 달에 그 저기 있어요. 그 뭐 개딸 말고 뭐지 무슨 팬 카페가 있거든요. 무슨 그 제명인의 마을인가 뭐 있어요. 제명인의 마을. 제명인의 마을 거기에서 원래 나는 이장 안 한다 이제는 했거든요. 좀 그러가 제대로 하나 싶었는데 당장 이번 주에는 또 뭐 빨리 모이라고. 야, 아니 이러면은 누가 사람이 이러면 안 돼. 이거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 저는 특정 사람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양비론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지. 저는 그만큼 똑똑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국민들이 바라는 걸 뭐겠어요? 정직해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걸 원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 똑똑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짓은 안 하거든요. 야, 어떻게 말을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면 국민들이 뭘 믿고 해요? 이거 전체적인 정치에 대한 불신을 만든다고요. 제 최근에 현안 중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회사 일에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 MBC 기상캐스터 중에 최근 유명을 달리한 오요한나 씨 사건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MBC 직원 기상캐스터 뉴스 계속 나오는 분이죠. 네, 오요한나 씨가 유명을 달리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민주당이 굉장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발의하고 네네.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MBC 사건이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국회 청문회 등을 개최하자고 굉장히 하는데 이 부분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뉴진스 한의와 관련해서 청문회도 부르고 청문회도 열고 했었는데 굉장히 선택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로남불이라고 국힘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맨날 특검하도 이번에 또 특검하지 왜요? 그거 왜 특검 안 해요? 그거는 또 그 침묵 안 해? 무한공항 사건도 그렇지 않나요? 무한공항도 우리 너무나 많은 데 희생됐잖아요. 제대로 못한다면은 그거 또 특검하자 그래야죠. 근데 지금 조용하다 이번에는요? 예? 저는 맨날 전에는 맨날 특검했잖아요. 특검 못 믿겠다고. 이번에는 왜 또 특검 안 하는지?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진짜 MBC도 마찬가지죠. 안에 그런 직원 희생이 있었으면 감출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사과하면 되잖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은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죠. MBC도 그렇고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우리 MBC 안에 직원이 이번에 이런 기상캐스트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하면은 숨기고 넘어갈 게 아니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직원에 대해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앞으로 또 더욱더 아끼고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납득이 되잖아요. 그렇구나 하는데 자꾸 숨기려니까 지금 똑같잖아요. 헌법재판소나 지금 이 전부 다 불공정 연장선이에요. 사람들이 좀 그러면 국민들이 또 용서해 주잖아요. 저는 좀 이런 것들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생각들이 좀 내가 이상하나? 예, 알겠습니다. 자, 광주 집회를 앞두고 여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걱정도 좀 많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강기장 시장이나 민주당에서 지금 광주에 가시는 전한기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비판들을 하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걱정도 좀.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 왜냐하면 누가 오는지 이제 광심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이전에 우리 전라남북도 주민들까지도 다 이제 알았잖아요. 전한길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지 마라. 광주 5.18이 정신을 훼손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부대변이 그런데 아니 전한길이가 그동안 해온 걸 보라고 얼마나 5.18 민주운동에 대해서 그분들 너무나 숭고한 정신에 대해서 희생 잊지 말자. 망울동에 계신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민주화 앞당겨졌다. DJ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제가 광주 얼마나 발전시켜 전라도에 대해서 DJ가 늘 한 말 인용하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DJ가 그동안 해왔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전한길이가 가는데 그리고 제가 심지어 다음에 헌법 개정 10차 헌법이 만들어지면 5.18 정신을 저는 헌법적인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5.18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이런 사람을 전한길 오지 마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오히려 5.18 정신을 희생시키는 거죠. 훼손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 광주 시민들 중에서는 오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걸 거부하지? 누구는 오라 마라 이 대한민국 같은 한 나라 안에서 니는 오지 마라 니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 발상하는 자체가 이 사람 이상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국민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뭐가 잘못됐지? 예? 그 북한도 아니고 북한 같은 경우는 못 갈 건데 우리나라 저는 광주 옛날 비엔날레 할 때도 많이 갔어요. 대학 다닐 때 비엔날레 할 때도 갔고 그다음에 김대중 저기 있거든요. 기념관. 근데 그것도 제가 행사도 했고 제 제자 결혼식도 거기서 했거든요. 저 결혼 주례도 봐주고 얼마나 수능 강의 때 제 제자 조교가 광주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쪽 군대 생활도 광주 지평동이나 상무대에서 있잖아요. 네. 했는데 언제나 광주에 대해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상징인데 아니 이러니까 이야기하는 전한길이 극우라면 또 뭐지? 그러고 제가 노무현 정치 이어받아가 노사모 출신으로서 동서통합을 해야 된다. 언제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지 마라가 저는 이런 뜻을 아는 시민들은 다 모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강기정 시장도 그렇고 민주당 부대변도 반성해야죠. 광주 시민의 뜻이 이거였네. 그만 가지고 그럴 때는 라고 반성하면 돼요. 그 사람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시민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잘못했구나. 반성하길 바라는 거죠. 그게 상식 아닌가?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자, 사모님한테
저녁 식사는 잘 얻어먹고 계시는 거죠? 제가 3월 1일까지만 나가기로 약속 지킨다 했기 때문에 네, 식사는 잘 얻어먹고 지금 표정이 좀 계시는 거죠? 밝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꼭 식사는 잘 챙겨서 드시도록 제가 기도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나요? 네, 우와. 마지막으로